예, 감사합니다. 오늘 미래전략 포럼에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제가 평소 생각하던 바 이런 연구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좋은 논평을 받아서 향후 연구에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고요.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획재정부와 미래전략 포럼 관계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오늘 발제할 제목은 경제 역동성의 회복을 위한 생산성 혁신의 전략과 과제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의식을 좀 담아서 발제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처음에 한국경제 미래 전망인데요. 우선 저희 경제학 분야에서 성장 회계 분석이라는 기법을 써가지고 자본, 노동, 그다음에 그 밖에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기술 개발이랄지 사회적 구조랄지 등등을 집어넣은 항목 세 개 크게 나눠가지고 미래 전망을 이제 기존의 추세선을 보고서 미래 전망을 하는데 그 밑에 거는 저희 KDI에서 몇 년 전에 같은 기법, 비슷한 기법으로 한 건데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단순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점차로 우리가 자본, 노동, 이 생산 요소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줄어들고 있고 그에 비해서 TFP라고 하는 Total Factor Productivity, 총 요소 생산성, 여기서 이제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산성을 이끌어 올리는 그런 부분, 혁신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기여하는 바가 점점 커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서 하이라이트 시키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향후 한 2%대 정도 내외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했을 때 향후 20년 정도 되면 아주 이건 제가 기계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20년 후가 되면 우리 경제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를 일단 제일 인구가 변하고 등등 인구도 감소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 GDP보다는 제가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봐가지고 1인당 우리가 2017년에 29,000불이었기 때문에 20년 후가 되면 정확히 20년 후가 되면 이 연 성장 매년 평균 2%라고 성장을 낮췄을 때 44,000불이 되고 17년 가격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2.5% 평균 2.5%로 성장한다는 48,000불이 되기 때문에 대략 2040년 지금으로부터 20년 후가 되면 45,000불에서 50,000불 정도가 되겠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45,000불에서 50,000 달러 정도의 범위에 들어가고 현재 그 다음에 우리하고 경제 구조가 예를 들어서 제조업, 산업의 치중도가 높다 할지 그런 산업 구조가 비슷하다고 추정이 되는 그런 나라를 제가 임의로 세 나라를 뽑았습니다.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그래서 독일이 중간에 하르츠 개혁 때문에 조금 연평균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데요. 대략 2% 내외, 2%대에 들어가 있고 세 나라 다. 산업 구조도 우리하고 좀 비슷한 형태라서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7년에 4만 약 5천에서 4만 8천 정도로 돼 있는데 거꾸로 3만 불 정도가 언제였느냐 따져봤더니 한 2003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약 한 14년 15년 동안에 이 세 나라가 성장이 되온 경로하고 그 부분을 시사점으로 삼으면 우리한테도 좀 레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먼저 독일을 보면 독일이 IMF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48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2018년까지를 보면요, 전체 세계 수출을 100%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독일이 몇 퍼센트를 점하는가를 나타낸 것이 독일의 세계 수출 점유비인데 상품 수출입니다. 이게 이제 70년대에 가서 피크를 찍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거쳐서 70년대 초에 피크를 찍은 다음에는 세계 수출 점유비가 하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래 거는 GDP인데요. 세계 전체 GDP를 100%라 놨을 때 독일이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점하느냐 봤더니 이 세계 수출 제조업의 로코모티브가 돼서 다른 서비스보로까지 이렇게 일파만파 퍼져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독일의 세계 GDP가 요때 이제 피크를 찍는데 요때는 조금 제가 독일 동독과의 통합 때문에 90년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개가 70년대 초반이고 70년대 후반으로 거의 약간의 레그를 두면서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세계 GDP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품 수출이, 제조업 수출이 세계에서 점하는 비중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지식 기반 비중의 서비스 수출이 200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화살표 보여드린 거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구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이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기할 만한 것은 GNI, 그러니까 독일이 해외 생산에 참여를 해서 그 해외로부터 얻은 소득이 독일 국내로 환류가 되는 총 국민 소득, 그로스 내셔널 인컴 부분하고 독일 영토 내에서 외국계 국적 불문하고 이루어진 부가가치가 창출된 GDP하고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오면은 이 GNI가 급격히 플러스가 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독일 같은 경우에 하향 추세에 있으면서 GDP도 마찬가지로 같이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고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서비스 수출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해외 생산 영역이 넓어진다는 그 패턴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현상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핀란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2008년인가 9년에 그때 노키아가 기업이 도산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제조업 비중이 확 떨어지면서 정도가 좀 커졌다 뿐이지 패턴은 심지어는 2000년대 이후부터 해외 생산이 늘어난다는 파트까지 독일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경우를 보면요. 네덜란드는 앞선 독일이나 특히 핀란드보다는 진폭이 좀 작긴 하지만 이 나라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이라서 낙차가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상품 수출이 떨어지는 폭이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서비스 수출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크지 않았고 독일 GDP 점유비도 꽤 방어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 독일의 GDP 점유비가 떨어졌다. 왜 떨어졌을까 하는 걸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네덜란드의 GNI 해외 생산 비중도 동일한 패턴을 따른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가 생산 방식이라 그러면 흔히 자본을 이용하는 캐피탈을 이용하는 방식하고 레이버, 노동을 이용하는 방식 크게 둘로 나누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서 GDP 중에서 유형고정자산, 즉 인베스트먼트에 해당되는 거, 투자에 해당되는 거, 설비 투자나 이런 걸 이용하는 거, 이 부분이 얼마나 점하나 비중을 나타낸 건데요.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우리가 준거틀로 삼는 세 나라가 이 기간 동안에 그 관찰 기간 동안에 거의 패턴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캐피탈의 의존도는 별로 바뀌지 않는데 그에 비해서 고용률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선진국들이 우리가 준거틀로 삼고 있는 우리의 20년 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이 나라들이 각각 나타나는 현상이 투자에 대한 의존도는 변함이 없고 별로 투자에 대한 의존도는 이제 치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에 비해서 인적 자원, 휴먼 캐피탈을 의존하는 고용 파트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파트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경제주는 시사점은 우리가 3만 불이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3만 불이면 굉장히 높은 소득인데 고소득 경제권으로 진입하게 되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임금화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생산 자체, 피지컬 프로덕션 자체는 이제 비교의가 없어진다. 그 대신 지식 기반 서비스 쪽, 그 다음에 그거를 그러면은 커버하기 위해서는
국제분업을 수직적인 국제분업을 형성을 해가지고 개도국가 우리나라 선진국이 개도국가 하듯이 우리나라도 국제분업을 형성하기 위해서 해외 생산의 영토 확장이 불가피하다. 그 다음에 개도국들의 현지 생산 또는 현지 기업들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공급해주는 공급 발신처 우리나라의 역할은 그런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비교의가 변경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산업정책, 산업 경쟁력의 강화 방안은 기존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설비 투자 등 자본의 생산력을 키워주는 쪽에 정책이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지금도 어느 정도 강조하겠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인적 자원 양성 쪽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주요국의 사례는 앞에서 우리가 중거틀로 삼았던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말고 그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하고 봤더니 똑같은 패턴이 잡히더라. 정도 차이만 있다 뿐이죠. 우선 미국 경우에 보면 미국에서도 서비스 수출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하나 다른 것은 다른 나라 유럽 국가들하고 다른 것은 세계 GDP 점유비가 업앤다운이 되면서 그 컨시스턴트하게 유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힘이 있는 것 같고요. 상품 수출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2000년대 이후 해외 생산이 플러스로 돌아서서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얘기고요.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플라자 협정 85년을 피크로 해서 그 이후에 빠르게 내려가는데 그에 따라서 세계 GDP 점유비도 빠르게 내려가는데 가장 최근에 와서는 일본에서 제조업 수출도 그동안에 힘이 잘 안 됐었죠. 한국과 중국에 치여가지고 그랬는데 서비스 수출 쪽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일본이 잘 아시다시피 해외 생산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났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을 잡은 이유는 스웨덴이 그 우리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게 그 중공업이 굉장히 발달이 된 나라였기 때문에 스웨덴은 어떤 길을 걸어갔나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앞서 미국도 그랬지만 스웨덴도 2차 대전의 참화를 살짝 비켜 나간 나라이기 때문에 생산세를 망가지지 않아서 세계 수출 상품 점유비가 48년부터 다른 나라처럼 독일이나 일본처럼 전쟁의 참화로 재건 복구 과정을 거쳐서 내려가는 이 형태가 아니라 그냥 쭉 모노토닉하게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이 다른 나라들에서 보여준 패턴하고 다 똑같이 나타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런 인적 자원에 의지하고 서비스, 그 얘기는 뭐냐면 산업구조 서비스,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해외 생산, 글로벌 분업 구조를 활성화시키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세계 경제 성장 요인, 제가 특히 2010년 이후, 글로벌 크라이시스 이후에 어떻게 바뀌고 있나를 이제 묶음을 봤더니 앞서 들은 나라들하고 몇 개 조금 더 보태가지고 보았더니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성장이 여기 이스라엘 세계 GDP 점유에서 보시듯이 여기 이제 조금 과도하게 올라갔다가 요거는 IT 버블이 깨지면서 푹 꺼졌다가 다시 성장세를 올라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세계 GDP 점유비가 상승하고 있더라. 싱가포르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더라. 전형적인 샘플로 두 나라를 찝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그러면 왜 세계 GDP 점유비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여기에 제가 참고로 넣어놨는데요.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조금 주춤하긴 한데 이렇게 큰 나라들이 베트남은 이제 우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넣는 거고요. 특히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이 2000년대 후반으로 와서 월드 GDP의 점하는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별 일 없다면 유럽 국가들이 뭐가 특별히 잘못돼가지고 월드 GDP 쉐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등치 큰 자이언트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다른 나라들이 조금씩 밀리는 게 정상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오히려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자이언트들이 큰 나라들이 밀고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마켓 쉐어를 올린다는 얘기가 오히려 더 눈여겨볼 만한 것이죠. 독특한 현상이고. 그래서 어딘날 찾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산업 구조를 제조업, 그 다음에 UN 데이터에서 서비스업을 복잡하니까 서비스업을 크게 세 분류로 놨습니다. 서비스업을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도소매 음식 숙박, 굉장히 컨벤셔널한 전통적인 소비성 서비스업이죠. 여기하고 또 하나가 교통, 통신 등의 인프라 서비스 산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 금융이랄지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이랄지 등등 들어가는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도소매 음식 숙박이나 인프라 산업에서는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이 별로 그렇게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이 기타 서비스업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봤더니 UN 데이터에서는 그 얘기를 엑스플리시트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이건 제 컨젝션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요즘 2011년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이른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얘기하고 또 밖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이런 신산업들이 이제 막 2010년 이후부터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게 기타 서비스업에 반영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을 봤더니 싱가포르가 올라가고 이스라엘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나라들이 월드 GDP에서 점하는 다른 나라보다 성장률이 월등히 높아가지고 세계에서 GDP 점유 비중이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성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겁니다. 절대적 성장이 낮아진 게 아니라 성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 전통적인 공업국가 둘인데 이 나라들을 놓고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로운 신규 서비스가 창출되는 기타 서비스 비중이 떨어져요. 그래서 앞에 그 싱가포르, 이스라엘 사례하고 두 개가 대조가 되더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정체가 되는 국가군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두 나라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업앤다운이 있지만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 신규 그 서비스업이 창출되는 비중이 보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성장 올라가는 그룹에 못 끼느냐 봤더니 제조업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조업의 마이너스하고 서비스업의 플러스를 합치니까 정체군에 들어가는 거고 그거의 정반대 현상이 한국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세계 수출에서 점하는 비중이 이게 굉장히 힘겹게 이제 거의 고점에 이제나 저제나 거의 도달해가는 모습 비슷하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미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우리하고 같이 출발했던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이미 정점을 지났습니다.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굉장히 산업 발전 역사가 비슷한데 대만은 이미 고점을 지나서 이제 전체 세계 상품 수출에서 무역 수출에서 점하는 비중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GDP 점유 비율을 봤더니 좀 안쓰러워요 모습이. 외환위기 때고 여기는 글로벌 크라이시스 때고 이때 까먹었긴 하는데 박스권 안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시도는 열심히 해보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체돼 있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기타 서비스업을 봤더니 2010년 이후에 스태그넌트합니다. 늘어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전체 수출을 상품 수출을 100%라고 놨을 때 그 중에 거기에 대비해서 서비스 수출이 몇 퍼센트를 점하나 비중을 보기 위해서요. 봤더니 다른 나라 선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비스 수출 비중이 앞서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올라가는데 심지어는 일본조차도 올라가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플랫하게 가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제조업은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서비스업에서 죽을 쓰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은 빠르게 신규 업종이 생겨나고 있는데 기존의 제조업의 축소 속도가 빨라가지고 두 개가 정체 상태로 나타나더라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4차 산업혁명을 조금 더 하이라이트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분야별로 쭉 정리한 것이고 이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 우리나라 같이 특히 기존 산업의 발달, 제조업의 발달된 입장에서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 새로운 IT 업체가 기존 산업으로 밀고 들어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기존 산업들이 IT화를 통해서 이제 두 양 그 산업계가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결론은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기술적인 요인, 인적 자원, 여러 가지 지식의 기반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그 경제적, 사회적 변화 이걸 얼마나 그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느냐 이해관계 조정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이 부분이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해관계 변혁이 일어나는데 이를 이해집단 간에 얼마나 이거를 주고받고 얘기가 되고 미래에 대한 공유를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은 이게 아직 시장 거래에서는 이게 순수 시장 거래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거래 같으면 상품이 이미 눈앞에 보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프라이스를 매길 수가 있어서 나 이거 사겠다 안 사겠다 의사결정할 수 있는데 이건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렇게 갈 거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컨텐전스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줄 거냐. 우리 이렇게 갑시다. 하는 사회적 신뢰가 서로 공고해야 될 거다. 어느 일반 계층이 다른 계층을 익스플로이트하거나 사기쳐 먹으면은 신뢰가 깨지면 아니면 신뢰가 굉장히 낮아서 우리가 너네 계층 말을 어떻게 믿냐, 너네 집단 말을 어떻게 믿냐 이러면 이제 딜이 깨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 변하는 거는 기업은 흥망성쇠가 있지만 정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해관계를 변형을 할 때 서로 약속을 지키자 이런 얘기를 거중조정을 할 수 있는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할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경제 구조가 옮겨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랫폼 경제라서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구조에서는 양극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사회적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될까 다이얼로그가 있어야겠다는 얘기고요. 요 그래프는 제가 2004년에 꽤 벌써 15년 전 얘기입니다. 15년 전 얘기인데 카이스트에 있는 한 교수님께서 MIS 공부하신 분이 각종 국제기구나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모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구조를 설명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한테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인용을 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휴대폰, 그 당시에는 2004년 휴대폰이었고 이제 스마트폰이니까 좀 마켓쉐어가 더 올라가 있겠죠. 크기가. 막대그래프는 시장의 크기입니다. 그다음에 LCD 화면이랄지 메모리 칩이랄지 우리가 요 꺾은선 그래프는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점하고 있는 점유 비중입니다. 우리가 점유 비중이 높은 산업 품목들은 세계에서 시장 크기가 작은 것이고 거꾸로 소프트웨어를 포함을 해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랄지 등등 여러 가지 세계 시장 수요가 굉장히 큰 분야는 우리가 마켓쉐어가 작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IT를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취약하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기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으니까 우려선 불리한 핸디캡이죠.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이게 우리의 큰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우선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탈산업화 과정이 조만간에 일어날 것이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지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선진국들이 앞선 경험을 봤더니 지식과 기술에서 비교 우위가 있어서 첫째, R&D 기반의 제조업을 고도화시키고 대신 양적 비중을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을 후발 개도국 경쟁이나 모처 차국에 끌어올리거나 이러는 게 한 방향. 두 번째는 지식 기반 서비스, 글로벌 국제 분업을 이용을 하거나 그래서 지식 기반 서비스 나가고 세 번째는 해외 생산을 확대시키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두 개가 결부가 되는 얘기들이죠. 이것이 큰 줄기라면 그 위에 또 뭐가 있냐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신산업 창출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슬림화되는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 옛날에는 자동차를 덩어리를 샀지만 제품을 샀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중간에 공유경제라는 틀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빌리티 서비스만 추출해내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소비 패턴이.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가 변하게 되는데 수용력이 큰 국가들이 결국 발전이 되더라.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IT 보급도 잘 되어 있고 IT 기술이 뛰어난데 세계 아주 탑 레벨인데 불행히도 IMD 경쟁력을 보면 싱가포르나 미국은 사회적 수용력이 플렉서빌리티가 굉장히 유연성이 높은데 한국은 28위, 에스토니아 35위 해서
성장에 별로 도움이 못 되더라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화에서 선진국들이 여기 처음 모두가 생산성을 어떻게 우리가 혁신하는데, 생산성을 혁신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산성이 낮은 분야를 해외로 내돌리고 생산성이 높은 걸 우리가 그걸로 대체를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전 하나 좀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 사회의 논의가 혹시라도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왜 저 얘기 있잖아요.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다. 우리 국내 공장이 문을 닫고. 이제 이 논의로 가버리면, 이렇게 모노토닉하게 해버리면, 그래서 해외 생산을 못 나가게 막아버리는, 과거에 일본이 잠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미국도 옛날에 70년대에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논의가 돼버리고 정책적으로 블락을 쳐버리기 시작하면 일자리도 놓치고 고용도 놓치고, 그러니까 해외 저임금 생산은 해외에서 놓고 거기서 참여한 고부가치 생산의 소득을 국내 R&D랄지 지식기반이랄지 이런 데 투입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글로벌 분업 구조를 셋업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일본도 GNI를 2013년 이후부터는 GDP와 함께 경제정책 기준 지표로 삼기로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행보를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그 성장 요인 변화인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산업화 단계 종료되어 있는 것 같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수출 규모,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매출 규모, 출하액, 이건 제조업의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매출액인데, 과거에 외환위기 때 같은 때 보면 1, 2년 아니면 오일 쇼크 이럴 때 1, 2년 잠깐 얻어맞고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다시 극복을 하는, 잠깐 뒤로 후퇴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이렇게 거의 10년 가까이 횡보하고 있는 모습은 처음 보인다 하는 말씀이고요. 최근에 와서 출하액 증가율 보면 증가율이기 때문에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무섭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중년이 되면 체력이 똑같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감한 분야부터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40, 50대가 되면 왜 사람이 눈부터 나빠진대잖아요. 눈부터 해야 되고. 이렇듯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 할 때 똑같은 제조업이 똑같이 쇠퇴되는 게 아니라 주력 산업 부분, 왜냐하면 주력 산업은 미디엄 테크놀로지라서 이쪽 부분부터 이제 오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도 그렇고요. 요 주력 산업 증가를 보면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볼 때 주력, 비주력으로 여기서 주력은 문제를 일으켰던 순차적으로 철강, 조선, 전자부품, 요 안에 이제 반도체도 들어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요 4개의 산업을 제가 자의적으로 주력 산업으로 디파인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점점 내려가는 것으로 각오들을 단단히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이, 그 다른 보고서들도 그런 표현들이 있긴 한데요. 지식정보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제조업의 고용 규모인데, 요때는 노동집약자, 요때가 이제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 다음에 요때가 글로벌 크라이시스고요. 2010년. 요 전에는 그 노동집약 산업, 섬유, 신발 이런 고용 유발이 큰 산업이 차이나 샥 때문에 밀려서 도산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고용 규모가 마이너스인 거는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별로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한때, 요즘은 그 얘기가 조금 안 나오지만 고용 없는 성장 얘기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거꾸로 돼가지고 성장 없는 고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고용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디 가서 모임에 가서 발표를 했더니, 그건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길래 제가 이걸 보여드렸어요. 여기 막대 그래프는, 연두색, 녹색 그래프는 제조업에서 통계로 잡는 총 인건비, 지출한 인건비를 제조업에서 고용한 인원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죠. 1인당 인건비를 봤더니 1인당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단위 노동비용, 그러니까 유닛 레이버 코스트, 이건 뭐냐면 절대적인 임금이 아니라 이 사람을 고용을 했을 때 높은 억대 연봉을 주더라도 이 사람이 창출해내는 생산성이 더 높으면 상대적으로 기업한테는 싸게 먹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닛 레이버 코스트 ULC 단위 노동 비용을 봤더니 그것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창출하는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그런데 여전히 높은 임금 줘가면서 심지어는 고용이 늘어나고 있더라. 도대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기존 경제하고 다르다. 앞에서처럼 매출액이 줄어들면 우리가 똑같은 패턴이라면 제 고용 규모가 줄어야 될 텐데 오히려 늘어나다니 어떻게 설명을 할래?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여다본 게 뭐냐면 요 출하액, 매출액 10억 원당 고용을 몇 사람을 점하느냐 봤더니 생산 설비가 점점 그 좋은 생산 설비를 투입함에 따라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함에 따라 출하액당 고용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죠. 근데 이게 2010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줄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감하게 질러보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뀌고 있다. 탈산업화로 우리가 이미 들어서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을 쪼개봤습니다. 산업을 아주 잘게 쪼개봤더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력 산업은 고용도 줄어들고 그 다음 매출액 줄어들고 다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앞에서 말씀드린 제조업의 고용이 늘어나는 거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 신산업에서 나옵니다. 신산업.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아직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신산업에서. 그리고 이 신산업의 특성들이 산업용 로봇이랄지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오 그 의약 제조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축전지 같으면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2차 배터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 연관된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산업이 우리가 탄력받고 올라가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꼭 보고드리고 싶은 사항이 이 제조업 내에서 얘기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90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과거에는 대기업도 노동집약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도 노동집약산업 그러다 보니까 마켓 종업원 한 사람의 부가가치를 100%라고 놨을 때 한 50% 수준에서 상당히 플랫하게 안정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일본이랄지 미국이랄지 다른 나라 보면 한 50% 수준에서 안정적이었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급격히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앞날이 안 보이네 이러니 양극화 얘기가 나오지 했는데 이게 2010년 이후부터 반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오히려 1인당 부가가치가 더 높게 올라가지더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 다음에 1인당 임금이죠. 이것도 반전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그 녹색은 아니요 파란색은 모든 걸 다 집어넣었을 때 얘기고요. 제조업. 요 빨간 거는 주황색은 반도체만 걷어냈을 때 얘기입니다. 반도체를 걷어냈더니 여전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주력업종 앞에서 말씀했던 기존의 미디엄 테크놀로지에 의존하는 주력업종의 대기업 3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그 다음에 비주력업종, 이 주력업종을 뺀 나머지의 대기업, 중소기업 봤더니 어디서 올라가지냐면 여기서 올라가죠. 여기서.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 신산업들이 있어야지 얘네가 끌어올리더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고용 중심으로 가더라 한 얘기였는데 이거를 OECD 국가들을 놓고 볼 때 이게 이제 2015년 데이터입니다. 요 점 찍어 놓은 것들이 X축은 우리나라 GDP에서 투자가 점하는 비중이고 Y축은 총인구 중에 고용률을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설비 투자에 바이어스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아웃라이어로 돼 있고요. 대신 고용률은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2010년하고 2015년 각각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2010년에서 15년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더라. 선진국처럼 올라가지더라. 그래서 나머지 20년 후 되면은 지금의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이쪽 에어리아 비슷한 대로 20년 후에는 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희망 섞인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 왼쪽 그래프는요 GDP 대비 R&D 투자가 아니라 GDP 대비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해오는 금액의 비중입니다. 2010년 이후부터 이게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에 저렇게 올라가나 봤더니 업종으로 보면 소프트웨어고 국가로 보면 미국 쪽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대학교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이 이제 많이 늘어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여기서 메시지는 이입니다. 이제 자원은 꽤 많이 몰리는 것 같더라. 문제는 이 인적 자원이랄지 이 R&D 투자를 어떻게 이거를 산업의 성과가 드러나게끔 이거를 가버넌스 체계에 둬가지고 끌어올리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니 해도 인적 자원 형성이 양성이 이제 첫 번째 과제라서 산업 정책에 큰 그 모멘텀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설비 투자 중심에서 인적 자원 중심으로 바뀌고 산학 협력이랄지 평성교육 체계 등등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R&D 체계가 지금까지는 상업화 중심의 그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이제는 기초원청 같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 글로벌 연구 협력 같은 것도 강화돼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우리 혁신 문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불신도 있지만 인풋 레벨에서 봐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게 사전적 엑스안테로 점검을 받고 여기에 규합되면 뭐 기업에서도 지출이 되고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모든 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끌고 나간 형태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밑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식자원이 이제 꽤 많이 전문화돼서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과거의 대기업이나 중앙정부의 윈도우를 통해서 해외 기술과 지식이 들어와서 국내로 확산돼 나가는 수직적인 구조가 한국 경제를 그동안에 끌어올릴 로코모티브였다면, 앞으로는 그게 이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오가나이즈 해가지고 정부의, 중앙정부의 그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서 정부의 정책을 포메이션하는데 거꾸로 바텀업으로 끌어올리느냐,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 일로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인 문화적인 세트를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큰 시대적인 과제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지는 좀 더 우리 논의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방향만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 발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인학입니다. 제가 드릴 내용은 이게 제도와 기업가 정신이라서 지금 김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줄경제학의 그 방법론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줄경제학적인 방법보다는 좀 다른 데에서 우리나라 성장 정체의 원인을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경제 성장의 그 근본적인 결정 요인하고 비근한 요인,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제도와 기업가 정신의 현재 위치가 어떤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 나름의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그 미래 전략 포럼이니까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중시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려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성장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장의 뭐 경제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나 뭐 소득 증대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일자리나 뭐니 해도 일자리나 소득 향상이나 또는 복지를 위해서는 성장은 근본적 밑바탕이기 때문에 성장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장을 어떻게 무엇이 성장을 견인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도와 기업가 정신 김준 박사님께서는 레이버, 캐피탈, 테크놀로지 또는 생산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그 영국에서 발간되는 더 이코노미스트를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경제학자들이 경제 성장의 진짜 원인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판적 칼럼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제 그 권위 잡지인데 거기에서 The Economists Understand Little About Cause Growth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전 세계적인 그 저성장의 원인이라든지 이 저성장을 돌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경제학자들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학에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기업가를 우리가 현실은 기업가 역할이 중요하고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기업가가 없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하는 것은 생산적 기업가 정신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 또는 뭐 재도약의 근본적 원천이다라는 관점에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업가 정신의 총량과 방향을 결정하선 경제 제도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 제도의 문제점과 실상을 좀 평가하고 무엇을 개혁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워낙 김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성장이 이미 2013년에 한국 경제는 서서히 끌어가는 소단에 가만히 앉아있는 개구리 형국이다라는 이야기는 벌써 이제 5년, 6, 7년도 넘었네요. 그게 그대로 진행되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가 더 암담할 것이라는 것을 그때도 이야기했었고 지금은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그 뭘 바꿔야 되느냐. 자, 제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는 말 그대로 만들 제자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인위적인 것입니다. 그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그 제도에 또 갇혀가지고 기회주의적으로 적응하면서 행동하는 그 대상이 제도입니다. 마치 동식물이 자연에 적응적 진화하듯이 인간은 자연보다는 자기네들이 만든 공공선택에 의해서 만든 제도에 더 민원하게 반응하고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게임 규칙이다, 경제활동 규칙이다, 규칙이죠. 그래서 그 제도의 제도의 종류를 보면은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공식적 제도 또는 눈에 띄지 않은 가치관, 관행, 행정 지도 같은 비공식적 제도 또는 그런 제도들이 실제 집행되는 정도 한 이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공식 제도라면 이제 눈에 보이는 거 헌법, 공정거래법, 상법 또는 규제법 이런 것 같은 거죠. 비공식 제도라면 가치관, 뭐 반지역 정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집행되는 과정은 또 다르고요. 이러한 제도는 일종의 그 각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기회의 집합이고 그 기회라는 것은 한쪽은 어떤 내가 이렇게 하면 유리하겠다. 저건 하지 마라, 저거 하면 안 되겠다는 유인과 구속의 집합으로서 경제적 의사결정할 때 항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여기 제도가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늘상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바둑에서 착수라는 게 있습니다. 착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은 규칙이느냐, 좋은 제도냐. 어떤 사람은 바둑돌을 판에 놓는 걸 착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떼는 걸 착수라고 한다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경제학적으로 보면 거래 비용이 더 낮을까, 불필요한 갈등이 적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일종의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바둑돌을 바둑판에 놓는 건 착수가 아닙니다. 손을 떼야 되죠. 중국에서는 딱 닿는 순간 끝납니다. 그래서 일수불태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놓고서 밀어도 되고 다시 들어올려도 되고 그랬었죠. 그래서 싸움이 많이 났죠.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통일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저 오른쪽에 그 도로 표지 안내판 보시면은 뭐 운전하시는 분 다 알겠지만 도로에서 맨 위에 먼저 익히는 게 위에서 먼저 익히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있습니다. 여기서 저 경부선 타면 부산이 맨 먼저 익힙니다. 부산갈 한참 먼데 왜 부산을 먼저 익히겠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거꾸로 돼 있죠. 뭐 저마다 뭐 효율성, 합리성 또는 이런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서 그렇겠지만은 나라마다 다르죠. 중국은 먼저 읽히는 게 가까이 있습니다. 일본은 먼저 읽히는 게 우리 한국과 비슷해요. 프랑스와 독일은 이웃 나라인데 독일은 일본하고 같고요. 프랑스는 미국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가 다르고 아예 저쪽 맨 여러 개 있는 건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데 도대체 어떤 일관성이 없습니다. 유명한 장소부터 썼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저것도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교통의 효율성, 사고에 영향을 미치죠. 이런 것들은 제도입니다. 미시적이라는 거죠. 제도의 공식 규칙상에 쓰여진 제도는 똑같은데 집행하는 과정이 달라가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제도의 차이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제도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최근에 나온 쭉 논문들 보면은 경제학 책에 기업가 정신도 없고 제도도 없다. 경제학의 기업 이론의 기업
기업이 없다는 기업가가 없고 그래서 실제 기업하고는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그래가지고 블랙박스 시어리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업은 역시 오너 또는 기업가가 중요해. 또는 경제 성장은 기업가 정신 중요해.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경제학 교과서엔 기업가 정신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가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저마다 다 아직도 표준화된 개념이 아니라 저마다 막 쓰고 있는데 그 과정은 오남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깡띠형이 처음에 이제 이런 공장 시설 같은 게 나오니까 공장 제조업이 이제 시작되니까 그런 과거는 지주와 농민 이런 식의 계급에서 기업가와 종업원을 이제 새로운 계급으로 분류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앙트레프레니어를 처음 썼답니다. 그 이후에 기업가 개념 보면 한 12가지가 여러저러 전월에서 나오는데요. 뭐 불확실성이 연루된 위험을 감당한 자에서부터 사업체 소유자, 뭐 신사업 창업자, 뭐 산업 지도자, 경영자 등등 지금의 개념상 앙트레프레니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앙트레프레니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전이 기업가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대부분은 여기도 기업가 정신을 저렇게 떼었을 때는 기업가를 아마 사업가로 봤을 거예요. 사업가나 창업가나. 근데 그거하고 기업가와 앙트레프레니어는 다르게 봅니다. 여기서 상품, 자원 또는 제도, 영향을 주고 변화를 시키는 또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이론이 뭐 경제학에 전혀 없지는 않은데 슌페터의 아까 김 박사님 한 창조적 파괴를 얘기했던 슌페터의 그리고 나이츠의 불확실성 uncertainty bearer 불확실성 감수자 그리고 최근에는 오스트리아 낙파의 커즈너 이인귀의 민활한 인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은 꼭 금전적 재무적인 성과일 수도 있고 비금전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성 혁신 방안을 발견해내면은 그분도 그 분야에서의 기업가인 것이고요. 누군가가 나라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혁시키면 그 부분도 기업가가 앙트레프레니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기업가 정신은 사업가 정신이나 또는 벤처 창업가 정신에 국한되지 않는다. 물론 뭐 사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지만 기업가 정신은 그 이상이다. 누구나 다 어떠한 특징만 갖추고 있으면은 기업가가 될 수 있다. 기업가는 펑션이지 오큐페이션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은 많을수록 좋은가요?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본래 좋은 의도로 디파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는 아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해내는데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꼭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은 그런 경우는 비생산적 또는 파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적 수익률이 어떤 사회적 수익률보다 뭐 아주 크면은 뭐 비생산적으로도 볼 수 있고 사회적 수익률이 사적 수익률은 큰데 사회적 수익률은 적다. 부정부패 같은 경우 그런 경우 파괴적 기업가 정신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기업가 정신을 저렇게 떼서 정신을 들여다보면 기업가 정신은 정신의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르고 뭐 이렇게 계몽해서. 근데 기업가 정신은 뭐 어떤 개인의 특질, 뭐 소양이나 태도, 뭐 리스크 테이킹 비헤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외는 있죠. 천재적인 예외는 있지만은 통상적으로는 제도에 반응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것이 될 수 없는 세계에서는 내 재산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제도에 반응하는 내생변수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뭔가 좀 하겠다면은 제도에 내재된 유인과 구속 이런 특질들이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니면 기업가 정신을 꺾어내리는 거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은 당연히 뭐 사업가니까 민간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터 드러커도 기업가 정신은 퍼블릭 섹터, 퍼블릭 앙트레프레니어마도 있듯이 공공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장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아까 총생산 요소 TFP도 했었지만 저게 국민소득 Y는 기술과 또는 자본 축적량
그리고 노동 질,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국민 총 소득 함수입니다. 저것이 이제 커지면은 이제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확장되면서 경제가 발전한다. 그래서 나라가 걱정하는 게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인가 줄어드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성 경제 활동 참여를 이탈리아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걸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이버를 높이는 거고요. 기업이 관리해서 사내부금 투자하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K에 관한 것이고 T가 이제 R&D 관련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기업가 정신 이야기 없죠. 어딘가에 뭐 반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explicitly 기업가 정신에 관한 이야기 없다는 겁니다. 아까 기업 이론에 기업가가 없듯이 성장 이론에 기업가 정신이 없습니다. 사석에서는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경제 성장의 원천이고 원동력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포멀하게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우리 성장의 문제를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이제 대안을 모색하려고 하면은 기본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 백투더 베이식으로. 제도가 성장의 근본원이다. 왜냐하면 기업가 정신이 성장의 근본적인 원천인데 기업가 정신은 제도 영향을 받는 내성 변수이기 때문에 제도를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리 경제학의 그런 그 국민 총 소득 함수에 대한 비판이 많죠. 그거 Y는 F, LK가 경제가 성장하면 L도 늘어나고 K도 늘어나는 거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여기 다 노벨상 받은 뭐 덜러스 노스 같은 분들은 그런 뭐 노동력, 규모의 경제, 자본 축적, 기술 발전 이건 경제 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경제 성장 그 자체야. 한국을 봐라 그럽니다. 한국을 봐라. 한국은 언제 경제 발전할 때 그 산업화 가능한 인력이 있었느냐, 자본이 있었느냐, 기술이 있었느냐, 경험이 있었느냐. 그들은 발전하면서 축적됐다. 이게 성장 그 자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쭉 얘기하는 거죠. 아담 스미스도 이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만 저 양반이 늘 강조한 게 정부의 정의, 개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서 보장되고 보호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상공업이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재산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고 사적 자치에 입각한 계약의 자유를 허용하고 또 정부가 보장하는 이건 제도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도에 관한 건데 어느 순간 경제학자들이 그런 제도와 기업가 정신을 살짝 빼고서 이제 됐던 겁니다.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도가 왜 중요하냐? 제가 줄화 위지 제도는 이미 세다는데 줄이 강북을 건너가면은 거기에서 탱자가 된다는 고사성어가 있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노자가 천하에 못하게 하는 게 많으면 백성이 가난해지고 법령이 엄하고 또 엄한 법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에는 도적이 많아진다는 게 저게 이제 그 제도에 관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천하다기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규제 시스템하면 국민이 가난해진다는 거고요. 그 법령 자창 도적 따위는 오버 크리미널레이션입니다. 너무 일벌백계주의에서 과잉 범죄를 하면은 모든 국민이 예비 범죄자가 되고 전과자가 양성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최근에 아닌데 꽤 됐죠. 제도 때문에 출생과 그 사망일도 바꾸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저게 통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어요.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닌데 1999년 논문하고 2003년 논문에 세금 때문에 자녀 소득 공제를 빨리 받기 위해서 매년 말 일주일에 태어난 애들이 새해 들어서 새해 일주일에 태어난 애들도 훨씬 많아요. 체계적으로. 1년에도 먼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반면에 상속세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빨리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제도 힘이 강해요. 실제로 그랬는지 아니면 보고를 조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국에도 우리가 교육제도 받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우리나라는 연말에 태어난 애들이 연초에 태어나는 것도 많습니다. 빨리 학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 바꾸고 난 다음에 저런 현상이 있어요. 제도는 어떤 제도든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19세기 구한 말에
한국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머무는 사람하고 시베리아에서 떠나는 사람하고 어떻게 행동이 다른지에 대해서 목도를 해서 기록에 남겼고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소노라라는 노골리스라는 땅이 한쪽은 미국, 한쪽은 멕시코에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반응을 하는지도 볼 수 있고요. 한국 경제 고도 성장 원인에 대해서 세계은행에서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그게 똑같은 얘기 아니냐. 결국은 지역가 정신, 어떻게 생산적 기업가 정신이 북돋아졌고 비생산적 기업가 정신이 억제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는 거였고요. 또 저는 제도가 기업가 정신의 방향과 양을 결정하고 그 결과로 경제적 성과가 개인과 국민의 성과가 결정되는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그럼 어떤 제도가 좋으냐? 포용적 제도가 좋습니다. 경제 성장에는 재산권이 원활하게 지켜지고 법률 내용과 집행이 한편에 치우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관리와 계약 공정경제 보장되고 뭐 신주 진입의 자유 이런 등등의 것들이 최소한 갖춰져야 되는 것이 이게 포용적 경제제도라고 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말은 배제적 또는 특혜적 경제제도겠죠. 어느 편을 들어가지고 제도를 만드느냐 하는 거죠. 한국 제도 현위치는 지금 제가 글로벌 컴페티티브 인덱스를 보면은 작년까지는 왼쪽에 있는 대로 쭉 나왔는데 금년부터 이제 바꿨습니다. 근데 작년까지 나온 거 보면은 우리나라 그 경제 제도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전혀 못 된다는 겁니다. 그걸 그 제도와 그 국민소득을 제가 플라팅을 해보면은 가운데 그 십자 붉은색으로 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한국 기점인데 한국이 소득이 더 위로 올라가려면은 제도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제도가 우리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기업가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가 정신도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GEI라는 지수가 2012부터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걸 플라팅해 보면 여기 한국입니다. 한국 기점으로 우리나라 잘 사고 기업가 정신이 높은 쪽이 되면 이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기업가 정신이 높아지지 않고는 더 잘 사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험적으로 하면 이게 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5개 부문과 12개 지표를 쭉 87년 이후로 보면은 기업가 정신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 중에 한 지표가 사업가 정신의 그 프락시 베리어블로 전체 사업체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하나 했는데요. 기업의 성장 의지를 측정하려고 그것이 87년에 쭉 떨어지면서 지금 0.2%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대기업 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면 저는 비전으로 경제적 자유와 법의 지배 원칙이 있겠지만 포용적 시장 제도를 내걸고 정책 목표는 한반도 고유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그것을 상쇄할 만큼 경제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느냐. 달리 말하면 요즘은 이제 국가 간 시장 경쟁, 제도 경쟁을 붉은 여왕의 경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 붉은 여왕 경주 시대의 경쟁국에 못지않은 제도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개혁 과제를 몇 가지를 예시 드렸습니다. 법의 지배 원칙인데 여기 보면 쭉 여러 가지 나옵니다. 파지티브 부재, 과잉 범죄와 배임죄 나오는데 우리가 룰 바이로하고 룰 오브로하고 헷갈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룰 바이로를 생각합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안전과 계약, 경제적 자유를 보호해주는 건데 누구로부터?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요. 근데 한국은 국가의 공권력이 법에 의해서 법률을 통해서 제정하고 건 국민이 안 지킨다고 탓을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그건 룰 바이로입니다. 그래서 의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게 있고요. 글로벌 컴페티티브를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붉은 여왕의 경제시대, 국가 간 경쟁, 국경 없는 경쟁시대에 자꾸 코리안 엑셉셔널리즘을 유지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익스트랙티브 마켓 인스티튜션, 편드는 정책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의 위치가 어디 있을지 아무도 가늠을 못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공정 경쟁 질서는 확실하게 이제 잡아줘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제가 5번인데
정부가 제발 선수와 심판의 역할을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부문이 시장에 잠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혁신 생태계를 혁신자가 아니라 혁신 생태계 조성자 역할에 머물러야 되는데 정부나 공기업 또는 대행기관이 플레이어로서 시장에 개입하면서 뭔가 좀 망가진 게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화두 삼아서 던져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